네, 오늘도 암호화폐 업계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록 위클리, 오늘도 투데이에 김명석 암호화폐 전문위원 나오셔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그 특검법 이후에 거래소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그 정리가 됐는데, 네. 이번에 또 오늘은 또 어떤 소식으로 우리 또 암호화폐 거래소들 관련된 뭐 재밌는 소식들이 있다고요? 예, 이제까지 제가 또 방송을 통해서 거래소 혹은 재단들의 어떤 투자자들이 쉽게 알 수가 없는 그런 뒷얘기들 좀 많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실제 사례를 가지고 투자자들이 특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혹은 거래소 이용에 있어서 좀 참고할 만한 이야기들을 사례를 바탕으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자, 특검법 시행 이후에 지금 살아남은 빅4 거래소들, 예. 빗썸 업비트, 코비 코인원, 투자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분명하게 이제 살아남은 거래소의 그 회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셨을 것이고, 예. 인증을 받지 못한 거래소들, 퇴출 명단에 올랐던 거래소의 회원들은 정말로 절규를 하고 있을 텐데 어떤가요? 지금 시장의 반응이? 현재 특검법 시행 이후 살아남은 거래소가 총 4개로 네. 정리가 되면서 기존에 이 살아남은 빅4 거래소에서 투자를 하고 있었던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반응이 크게 두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는 뭐 역시 대형 거래소다, 믿고 맡길만 하다, 믿고 투자를 할 만하다라는 그런 반응이고, 또 다른 반응은 실제로 이런 특검법 때문에 다른 거래소들이 또 정리가 된지도 모르는 투자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의외로 모르고 계시나요? 많은 분들이? 많이 모르고 계시죠. 아, 이런 일이 있었는지도, 왜냐하면 애초에 코인이라든지 암호화폐 이런 데 투자를 하는 요즘 투자자들이 네. 코인이 뭔지, 암호화폐가 뭔지, 블록체인이 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하고 투자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또. 네. 참 문제네요. 자기가 투자하는 자기 돈이 들어가는데 예. 전혀 모른다는 것도 참 그것도 난센스인데. 자, 그렇다면 특검법 시행 이후에 대기업들 살아남은 거래소들 대기업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정말 대마불사 이제 망하지 않는 뭐 그런 개념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앞으로도 이제 특검법이 시행이 되고 개인적으로는 지금 암호화폐 산업 자체가 이제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 시장 내에서의 암호화폐 산업 자체가 굉장히 호황을 누릴 수도 있다. 네. 혹은 다시 한번 기회를 얻었다라고 또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살아남은 거래소들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대기업 혹은 인정받은 거래소, 안전한 거래소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지만,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또 스스로 채찍질도 해가면서 거래소 운영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살아남은 대형 빅4 거래소에 대해서는 지난주 시간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 이제 그 코인을 상장시키려고 하는 주변의 브로커들, 예. 이 생태계에 대한 위험성과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셨잖아요. 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이제 앞으로 그 계획이라든가 거래소들의 뭐 우려되는 부분이 더 있나요? 우려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그 해당 브로커들 같은 경우에 더 이상 설 자리가 거의 없어졌다라고 네.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브로커들 혹은 편법을 이용을 하려는 일부 업자들이 또 어떤 방식으로 이 빈틈을 파고들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응의 준비가 필요하겠고요. 또 대형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까지 있어왔던 그런 의혹들을 좀 씻어내기 위해서 좀 더 건전하게 거래소를 운영할 방안을 스스로 모색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거래소에 상장이 되면 암호화폐들이 급상승을 한 번씩 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급락을 당연히 물량을 많이 이제 펌핑 앤 덤핑이라고 말씀하신 많이 이제 물량들을 투하를 하면서 예. 코인들이 많은 그 저점 바닥을 계속 뚫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코인들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들이 있나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굉장히 현저히 낮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왜냐하면 또 이런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승을 했을 때 명확한 그런 어떤 사연이 없었어요. 네. 분명히 뭐 호재가 있거나 아니면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다든지 이러한 경우에는 또 코인 암호화폐가 상승을 한 다음에 유지가 되는 경우도 많았지만, 지금 또 자료화면 보시면 저 위에 있는 차트가 1분봉,
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차트가 일봉입니다. 네. 일부러 좀 극단적으로 예시를 들기 위해서 저렇게 정말 한번 오르고 나서 수개월간 저렇게 바닥이네요, 그냥. 일단 1분봉 차트를 보면은 네. 원활하게 거래가 또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 시작가가 2,900원입니다. 네. 2,900원에서 또 거래가 이루어지다가 최대 6,000원까지 네. 급상승을 했고 지금 201원입니다. 아, 저게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을 통해서 또 상승을 시키거나 혹은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또 저런 이슈가 발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특히 지금 규제 하에서는. 그럼 보통 저렇게 주가가 급등을 했을 때 네. 그 상당히 많은 락업 물량, 그 코인 물량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예. 대체 누구의 물량들인가요, 이게 다? 우선 암호화폐마다 초기에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공개가 되기 전에 투자를 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네. 또 사전 세일 물량을 통해서 해당 암호화폐에 투자를 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중에 대부분이 우선 기간을 정해두고 락업을 걸어놓고 있습니다. 네. 락업이 걸린 물량은 락업이 해제될 때까지 해당 암호화폐를 판매하거나 네. 혹은 이동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 재단 차원에서는 특정 거래소에서 크게 한번 가격을 상승시키고 네. 일반 투자자들이 많이 모였을 때 락업 해제가 이루어지면서 초기 투자 금액 대비 괜찮은 수익을 또 그 사람들은 보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일반 투자자들은 그 금액에서 속히 말해서 물린다라고 하죠. 다시 상승할 가망이 없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대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냐. 네. 단순히 이걸 일반 투자자의 개인적 판단하에 이루어진 투자이니 이거 알아서 책임져라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가혹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본질적인 문제로 우리가 다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예. 이렇게 됐을 경우 거래소부터 저는 좀 바로 서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너무 우죽성격으로 코인들이 이해관계로 상장이 되다 보니까 이런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이 돼요. 예. 지금 현재.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사전에 상장 심사 기준이라든가 거래소 입장에서 이걸 좀 더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우선 거래소 입장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게 상장 기준 그리고 상장 폐지 네. 기준이 있습니다. 상장 기준만큼이나 엄격하고 또 중요하게 판단을 하는 요소가 상장 폐지 기준인데 네. 이 상장 폐지 기준에 유통량의 문제가 분명히 들어갑니다. 네. 유통량 혹은 어떤 그 재단의 운영 건전성 이런 부분이 반드시 포함이 되는데 이렇게 유통량이 갑자기 또 급격히 늘어난다라고 네. 했을 때는 필연적으로 일반 투자자들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구조가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상장을 할 때 유통량을 이만큼 얘기를 했는데 30%다 예를 들면 예. 근데 막상 상장하고 나서 사전에 신고되지 않는 그런 유통 물량이 더 나오는 경우도 있나요? 그런 경우는 현재 대형 거래소에서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네. 됩니다. 있을 경우 그런 페널티라든가 규제가 어떻게 되죠? 있을 경우 가차없이 상장 폐지를 상장 하거나 폐지를 한다? 아니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 소명을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네. 일정 기간 동안 소명을 하지 못하면 즉시 상장 폐지 네. 요청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보통 그야말로 떴다방이라고 하는 그런 그 가상화폐 쪽에 그런 사기업자들 같은 경우 그렇게 상장을 시켜놓고 정말로 수일 내에 다 자기네들 자본 이득을 취하고 사라져버리고 상장 폐지가 돼도 무관하다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요? 제도를 악용하는? 제도를 악용해서 그렇게 또 얼마든지 또 네. 빈틈을 파고 든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겠죠. 네. 하지만 암호화폐 산업 전반으로 봤을 때 이 산업 자체가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또 급격한 상승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산업 자체는. 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 안에서 자정 활동이 일어날 거고요. 네. 또 암호화폐가 유명하지 않은 암호화폐라 하더라도 또 그 안에서 굉장히 열심히 플랫폼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암호화폐 재단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암호화폐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환경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환경을 또 거래소나 네. 관계자들이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는 거죠.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증권거래소가 상장 심사, 상장 폐지에 대해서 기준이 되게 엄격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예.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나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예. 정말 수십 년에 걸쳐서 증권거래소도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제 상당 부분 제도가 선진화됐는데 암호화폐도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그 국내 증권거래소에 준하는 그런 상장 심사와 상장 폐지, 즉 입학과 졸업에 대한 기준을 되게 많이 좀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예, 분명히 그렇게 해야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은행 차원에서도 은행권 차원에서도 이런 거래소에 조언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결국에는 암호화폐 거래소 또한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일종의 거래소라고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뭐 상장이라든지 상장 폐지 기준이라든지 제일 중요한 건 투자자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그런 조건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네. 투자자를 보호한다라는 생각에서 이런 기준을 또 금융권, 제도권에 편입될 수 있도록 엄격하게 마련을 해야 되겠습니다. 거래소 입장에서는 이렇게 사전에 펌핑하는 부분들을 뭐 어떻게 알거나 할 수 있는 그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까지는 없나요? 정말 모르나요, 거래소 입장에서? 거래소가 모를까요? 그러니까요. 모를까요? 분명히 거래소 차원에서는 거래소 자체에서 이렇게 이벤트를 진행을 하거나 특정 암호화폐의 상장 그리고 그 상장된 암호화폐가 거래되는 양상을 확인을 한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암호화폐가 뭐 언제쯤 구체적으로 언제쯤 상승이 이루어질 것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재단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어떤 피드백을 받기 때문에 분명히 일반 투자자들보다는 유리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득 든 생각인데 네. 과거부터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서 거래소별로 이렇게 많은 펌핑이 일어나고 많은 물량들이 투하된 예. 거래소들 나중에 우리가 좀 시간 날 때 좀 차분하게 좀 취재를 해서 한번 거래소별로 얼마나 많은 이런 유형들이 있을지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예, 뭐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네. 소개하는 데만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지만 네. 또 반대로 건전하게 네. 거래를 지원하는 거래소도 같이 한번 또 소개를 해야 되겠죠. 참 이번에 그 9월 24일 특검법 이후에 참 안타까운 좀 부분들도 있어요. 정말 그 고팍스 같은 그런 암호화폐 거래소 같은 경우는 예. 상당히 정도 경영을 한 걸로 시장에서도 평판이 좋았었는데 예. 탈락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또 모 거래소 같은 경우는 그 4대 거래소 안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상당히 많은 펌핑에 덤핑에 관여했던 거래소도 있었고 예. 참 이게 뭐가 정답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자, 그럼 거래소에서 또 진행되는 이벤트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예. 코인 재단들과 같이 협력해서 어떤 내용들이에요? 거래소 차원에서도 투자자를 계속해서 유치를 하고 해당 투자자들이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 이벤트에는 거래소 차원에서 진행하는 이벤트가 있고 그리고 또 그 거래소에 상장시킨 재단들이 자체적으로 또 거래소에 요청을 해서 진행하는 이벤트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러한 이벤트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네. 너무 많고 결국에 거래소에 유입이 된 유동성이라든지 네. 아니면 투자 금액이라든지 이 부분에는 한계가 있는데 네. 이런 이벤트들을 자꾸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시총 찢어먹기가 될 수 그렇죠. 있다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말 그대로 밥상은 정해져 있는데 계속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만 많아지는 일종의 그런 현상이겠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벤트가 또 계속해서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이벤트들이 과연 투자자들을 정말 위한 것이냐, 네. 혹은 재단이나 거래소를 위한 것이냐. 네. 예.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 모 오류 회사 같은 경우는 연중 세일을 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연중 세일을 하면 사실 이건 세일이 아닌 거잖아요. 그게 그렇죠. 정가인 거잖아. 어떻게 보면. 예. 이게 지금 암호화폐도 똑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이게 뭐 누구나 우죽순으로 매일 이렇게 이벤트를 해버리면 예. 사실 이게 정가인 거라고 봐도 무방한 거고 그렇죠. 오히려 이벤트를 안 하면 손해보는 그런 형국이 돼버리네 이제. 예. 좀 이런 과도한 좀 이벤트에 대해서도 좀 거래소 입장에서 좀 규제를 한다거나 자제를 시킬 필요는 없나요? 거래소 차원에서도 이런 이벤트에 대해서 분명히 좀 자제를 시키고 그런 어떤 이벤트를 진행한 횟수를 조절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재단이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고 해도 네. 거래소 차원에서 어느 정도는 좀 완급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거래소 차원에서도 이런 이벤트가 진행됨에 따라서 계속해서 거래량이 늘어나고 혹은 신규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거래소 입장에서 이 이벤트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또 그렇겠네요. 또 회전되는 그 거래량이 또 거래소 입장은 중요하고 그 수수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그 이벤트를 또 하기를 원하겠네요. 거래소 입장에서. 예. 그렇게 해서 당장에 뭐 투자자들이 분명히 수익을 보는 투자자도 있겠죠. 그리고 수익을 못 보고 손해를 보는 투자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신규 회원이 유입이 된 거기 때문에 네. 나중에 또 이벤트를 하거나 혹은 거래소 운영 자체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네. 판단이 저변에 깔려 있지 않은가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어디까지나 또 일부 거래소에 국한된 얘기지만 반대로 또 정말 투명하게 건전하게 운영하는 거래소도 많아요. 네. 네, 뭐 재단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한번 좀 소개를 해보는 시간. 제가 잘은 모르는데 이번 9월 24일 특근법은 실명 계좌의 여부와 예. ISMS 인증 여부 두 가지 축으로 구분이 됐잖아요. 예. 그 외에 이 거래소들의 질적 심사들은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그런 어떤 거래소인가 종합적으로 ISMS와 실명 계좌 네. 등을 종합하고 또 거기에 추가로 거래소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도 종합적으로 같이 들어가요. 네. 또 그 안에서 질적 가치가 또 얼마나 되는지 네. 또 정도 경영을 해왔는지 또 가장 중요한 게 앞으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한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살아남은 빅4 거래소 같은 경우에 또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 에어드랍이 일종의 그런 이제 이벤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죠. 예. 예.